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회령의 겨울을 안다. 두만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계절, 장마당의 좌판들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움츠러드는 그 풍경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28해를 이 국경 도시에서 살아온 나 리명화에게 겨울은 언제나 생존의 계절이었다. 하지만 올해 겨울은 달랐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검은색 상자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의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인민반에서 배급되는 식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나는 18살 때부터 장마당에 나가 좌판을 벌였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만든 두부를 팔았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와 사탕을 팔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온 것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 회령은 특별한 도시다. 두만강 건너편으로 중국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이 오간다. 화교들이 중국을 오가며 가져오는 물품들,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들어오는 무역품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강을 건너오는 것들까지. 나는 그 모든 것들의 흐름을 지켜보며 장사의 감각을 익혀왔다. 그날도 나는 장마당 한 구석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팔고 있었다. 상해에서 만들어진 저렴한 스킨로션과 핸드크림, 그리고 러시아에서 넘어온 립스틱 몇 개가 내 좌판의 전부였다. 손님들은 대부분 가격을 깎으려 했고 나는 익숙하게 실랑이를 벌이며 하루를 보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여자가 내 좌판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분명 돈주의 아내거나 딸일 터였다. 입고 있는 코트의 품질이 달랐고 손에 끼고 있는 가죽 장갑에서는 중국제 특유의 냄새가 아닌 다른 무엇이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특별한 손님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내 좌판의 물건들을 훑어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떠나려 했다. 나는 급히 물었다. 무엇을 찾으시는지, 혹시 다른 물건이 필요하신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샤넬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샤넬.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화장품 이름인지, 옷상표인지, 아니면 어떤 음식의 이름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 무지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프랑스에서 만드는 아주 비싼 화장품과 향수 브랜드라고. 한국 것보다 더 좋다는 소문이 있다고. 평양의 간부 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샤넬, 프랑스.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프랑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그곳이 자본주의 국가이며 미제국주의의 동맹이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평양의 간부 부인들이 그리고 이 회령의 돈주 부인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빠져들었다. 만약 내가 그 샤넬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그것을 팔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돈주의 아내가 찾던 물건을 내가 구해서 판다면 단 한 번의 거래로 한 달치 장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마당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아주머니들,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업자들, 화교들과 연결된 중개인들. 나는 그들에게 슬쩍슬쩍 샤넬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부분은 나처럼 그 이름을 처음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내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청진시의 한 무역업자와 연결된 중년 남자는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즘 평양에서는 외국 명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한국산 화장품인 설화수가 최고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희귀하고 더 비싼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샤넬이 있다고 했다. 한글로 표기된 제품은 세관에서 강하게 단속되지만 외국어로 표기된 제품은 비교적 쉽게 통과된다는 정보도 얻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산보다 프랑스산이나 미국산 화장품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맞물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 물건을 구하느냐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증명서도,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도, 화교들과의 연결고리도 없었다. 나는 그저 장마당의 작은 좌판에서 푼돈을 버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우연이라는 이름의 필연이 숨어 있다. 어느 날 오후 장마당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를 불러 세웠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익숙함이 있었다. 마치 같은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을 최동혁이라고 소개했다. 회령시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무역업자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평범했고 말투에는 어딘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샤넬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돕겠다고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의 제안은 이러했다. 자신에게는 중국 쪽에 물건을 구해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지만 회령 시내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나는 오랫동안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왔기에 손님들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가 물건을 구해오고 내가 그것을 팔고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외국 명품을 거래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우리 모녀가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의 돈밖에 벌지 못하는 현실.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약을 구할 수 없는 현실. 나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나는 최동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의 첫 거래는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최동혁이 가져온 것은 샤넬 립스틱 5개와 향수 2병이었다. 검은색 상자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왜 사람들이 이것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작은 화장품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려 하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그 립스틱을 열어 손등에 발라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색감이 달랐다. 질감이 달랐다. 내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중국산 립스틱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향수의 뚜껑을 열었을 때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달콤하면서도 우아하고 강렬하면서도 은은한 그 향기. 나는 그 순간 이해했다. 사람들이 왜 이것에 돈을 쓰려 하는지를. 첫 번째 손님은 내가 예상했던 그 돈주의 아내였다. 그녀는 내가 샤넬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다. 그녀의 눈이 물건을 보는 순간 반짝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가격을 말했을 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립스틱 하나에 300위안, 향수 하나에 800위안. 내가 장마당에서 일주일을 앉아 있어도 벌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손에 쥐어진 위안화를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너무 쉬운 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다 드렸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령시에서 샤넬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돈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손님들이 늘어났고 최동혁이 가져오는 물건의 양도 점점 많아졌다. 립스틱과 향수뿐만 아니라 쿠션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스킨케어 제품까지. 나의 작은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장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른다. 나는 곧 그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장마당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동료였던 상인들의 눈빛에 질투와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보안원들이 내 좌판 근처를 자주 서성이기 시작했다. 최동혁은 내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만약 걸리면 둘 다 끝장이라고. 나는 그의 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제야 겨우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첫 번째 계절이 지나갔다. 겨울의 칼바람이 봄의 훈풍으로 바뀌고 두만강의 얼음이 녹아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사업도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봄 뒤에 숨어있는 폭풍의 기운을. 그리고 그 폭풍이 내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봄이 깊어갈수록 나의 사업은 번창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장마당의 좌판에 앉아 물건을 파는 작은 상인이 아니었다. 회령시의 돈주들 사이에서 내 이름은 제법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청진시에서도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다. 최동혁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는 중국 쪽 화교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한 제품을 구해왔다. 샤넬뿐만 아니라 디올, 랑콤, 에스티로더 같은 브랜드들도 우리의 목록에 추가되었다. 물론 그중 상당수는 진품이 아닌 중국산 모조품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외관만 똑같고 가격만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차피 이곳에서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 사실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생존 앞에서 양심은 사치였다. 그리고 손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터였다. 이 가격의 진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새 옷을 사드릴 수 있었다. 중국산이었지만 품질이 좋은 비단 저고리를. 어머니가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름의 끝자락, 내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단골 손님의 집을 방문해 물건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보안원이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3명이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명이 내 가방을 빼앗았다. 그 안에는 아직 팔지 못한 샤넬 립스틱 3개와 향수 1병이 들어 있었다. 보안원의 눈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며 반짝였다. 그는 립스틱 하나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요즘 평양 간부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그것이냐고. 프랑스 화장품이라고 했던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것으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보안원은 나를 연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도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만약 내가 협조한다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보안원도 결국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도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욕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 앞에서 법과 원칙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그 보안원은 내 뒷배가 되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그에게 물건을 상납했고 그는 나를 다른 보안원들의 눈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추악한 거래였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최동혁은 내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결국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과 손을 잡거나 권력에 짓밟히거나 2가지 길밖에 없다고. 나는 그의 말이 싫었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가을이 되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청진시의 한 돈주가 대량 주문을 넣어온 것이다. 그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신부에게 선물할 화장품 세트를 원했다. 샤넬 풀세트로.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주문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성사된다면 한 번에 몇 달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규모였다. 나는 최동혁에게 연락했고 그는 중국 쪽에 물건을 주문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혼식은 한 달 후였다. 중국에서 물건을 구해 국경을 넘겨오기까지는 보통 2, 3주가 걸렸다. 시간은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청진시의 돈주에게 확답을 주었고 그는 계약금으로 거액의 위안화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돈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 손에 그렇게 많은 돈이 쥐어진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나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돈을 마루 밑에 숨기고 밤마다 꺼내어 세어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물건이 국경을 넘어오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관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것이다. 최동혁이 애써 준비한 물건들 중 절반 이상이 압수되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운반하던 화교 한 명이 체포되었다. 최동혁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물건은 절반밖에 없는데 청진 씨 돈주에게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으니 돌려줄 수도 없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돈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최동혁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부족한 물량을 모조품으로 채우자는 것이었다. 중국에는 명품 화장품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드는 공장들이 수없이 많다고 했다. 외관은 진품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고 가격은 진품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어차피 이곳에서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섞어서 보내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나는 망설였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진품 가격을 받고 모조품을 파는 것. 만약 들키면 신용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청진 씨 돈주와의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단순히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터였다. 결국 나는 최동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진품과 모조품을 교묘하게 섞어 세트를 구성했다. 립스틱과 향수는 진품으로, 쿠션과 아이섀도는 모조품으로.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가지 않았다. 포장까지 완벽하게 일치시켰으니 청진 씨 돈주에게 물건을 전달하던 날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가 포장을 뜯고 물건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표정을 살폈다. 만약 그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아챈다면 나는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샤넬이라고 했다. 딸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잔금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안도감으로 대체되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다. 살았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변했다. 진품과 모조품의 경계가 흐려졌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손님들에게 진품이라고 말하면서 모조품을 파는 것에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아닌가. 나만 속이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1년 전 샤넬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 계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마당의 좌판에 앉아 푼돈을 벌던 여자가 이제는 회령 씨와 청진 씨를 오가며 명품 화장품을 거래하는 중개상이 되어 있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인맥도 넓어졌다. 보안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누군가가 내 비밀을 알아내고 나를 쫓아오는 꿈. 모조품을 판 손님이 찾아와 나를 고발하는 꿈. 보안원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꿈. 나는 매일 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살았다. 어머니는 내 변화를 눈치챘다.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다. 어머니에게 내가 하는 일의 실체를 알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가 그해 겨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최동혁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처음에는 중국 쪽에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불안해진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떠난 것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중국으로 도망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보안부에 끌려갔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것이었다. 최동혁의 실종은 나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중국과의 연결고리였고 물건을 구해오는 핵심 통로였다. 그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가? 다시 장마당의 좌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이미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해버렸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다. 청진시에서 만났던 한 손님이 내게 새로운 연결고리를 소개해 준 것이다. 양강도 해산시에서 활동하는 무역업자. 그는 국가밀수 루트를 통해 물건을 반입하는 큰손이라고 했다. 최동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국가밀수 루트.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개인적인 밀수와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밀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 세계에 발을 들이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해산시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위해. 해산시는 회령과는 또 다른 세계였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이 도시에서는 회령에서보다 더 활발하고 더 대담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50대 중반의 남자로 과거에 무역회사 간부였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서 최동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최동혁이 교활하면서도 어딘가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면 박성철은 철저하게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이익과 손실만을 계산하는 눈. 그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이 다루는 물건들은 국가밀수 루트를 통해 들어온다고. 세관의 고위 간부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대신 그만큼 상납해야 할 것도 많다고. 이 일에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나는 그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최동혁의 실종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박성철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협력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성철이 물건을 공급하고 나는 함경북도 지역의 판매를 담당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건이 내 손을 거쳐갔다. 샤넬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가
그리고 이익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이익이 커진 만큼 위험도 커졌다는 것을. 박성철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했다. 세관 간부들, 보안부 관계자들, 심지어 평양의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의 말단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그 일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어느 날 박성철이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평양에서 온 한 간부의 부인에게 물건을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청진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내가 직접 호텔로 찾아가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긴장했다. 평양의 간부 부인을 직접 만난다니. 지금까지 내가 상대했던 것은 고작 지방의 돈주들이었다. 평양의 권력층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약속된 날 나는 청진시의 한 호텔로 향했다. 가방에는 박성철이 특별히 준비한 샤넬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진품이라고 그가 보장했다. 평양 간부 부인에게 모조품을 팔았다가는 큰일이 날 테니까. 호텔 복도를 걸어가면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기 전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괜찮아. 그냥 물건을 전달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 것뿐이야.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화려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수하고 조용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권력자의 아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권력의 세계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립스틱을 열어 색을 확인하고 향수의 뚜껑을 열어 향을 맡고 쿠션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껴보았다. 그녀의 검사는 꼼꼼하고 전문적이었다. 아마도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만약 그녀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와 거래를 마치고 호텔을 나설 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내 인생인가? 평양의 권력자들에게 명품 화장품을 파는 밀수업자. 1년 전의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 나는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타락한 것일까? 그날 밤 호텔에서 받은 돈을 세면서 나는 처음으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장의 연기와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내 미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흐릿한 하늘.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나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박성철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이제 나는 단순한 판매상이 아니라 그의 핵심 파트너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함경북도 전역의 판매망을 관리하고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성장에는 대가가 따랐다. 나는 점점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이 연루되어 갔다. 어떤 물건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지, 누가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박성철이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말했다. 최동혁이 잡혔다고. 중국으로 도망치려다가 국경에서 붙잡혔다고.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나에 대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동혁이 잡혔다. 그가 나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성철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자신의 인맥을 통해 이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번 돈, 쌓아온 네트워크, 이 도시에서의 삶,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 한다고.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람만 있어라. 어디를 가든 사람만 있어라. 다음 날 새벽 나는 회령을 떠났다. 박성철이 준비해준 신분증을 들고 그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랐다.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 점점 멀어져 갔다. 두만강의 물결이, 회령의 거리가, 장마당의 북적임이, 모든 것이 사라져 갔다. 가방 안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챙긴 물건이 하나 있었다. 샤넬 향수 한 병. 처음으로 그 향기를 맡았던 날이 떠올랐다. 달콤하고 우아하고 은은한 그 향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다. 나는 향수 뚜껑을 열고 손목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 향기는 더 이상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하고 무거웠다. 욕망의 냄새, 타락의 냄새, 상실의 냄새. 기차는 계속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그림자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향수병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삶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향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발로 서서 기차의 덜컹거림에 몸을 맡기며 나는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장마당의 좌판에 앉아 있었다. 중국산 화장품을 팔던 그 시절의 나. 힘들었지만 평화로웠던 시절. 샤넬이라는 이름을 알기 전의 나. 눈을 떴을 때 기차는 이미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다. 낯선 플랫폼,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새로웠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도 느껴졌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은 가벼움이. 플랫폼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떠나온 방향, 회령이 있는 방향. 이제 그곳은 내 과거가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앞을 보았다. 역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가방 속에서 향수병이 희미하게 출렁거렸다.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증거였다. 언젠가는 버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다. 한 발자국씩 새로운 삶을 향해. 붉은 향기는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그 향기가 남긴 것들은 내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교훈으로, 상처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유로. 나 리명화. 29살. 과거는 버렸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